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요.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중일 갈등 문제를 살펴볼 텐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요. 아주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발언이었고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거다. 이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날인데 중국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등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양국의 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자위대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역대 일본 총리 중에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만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입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대만과 관련한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했다며 중국이 강력한 항의를 표했음에도 이런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란 표현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 주말에는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입에 담기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극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리뭉실하고 원론적인 얘기로 하기 유명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어떤 정상을 비난하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중국은 유독 대만 문제에 있어서 유독 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 완소자 필자부는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용했던 표현이긴 합니다. 지난 2022년에 시진핑 주석은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할 때 대만 문제를 논의하던 중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고요. 2023년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혔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같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 아주 예민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심야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아예 불러들였어요. 맞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가나스키 이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일본 수상의 이러한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중국이 잘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게다가 이러한 보도가 발표가 된 시각이 오전 2시 56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야에 정말 다급하게 강력한 항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주중 대사를 불러들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저 발언 지난주에 했던 발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발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상태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존립 위기 상태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뜻하는데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중국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예.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중국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대만의 위기를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불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게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점령당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이 자위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일본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라고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이 미중일 전략 구도 속에서 일본이 뭔가 새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제시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만이 유사시,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한 그러한 행위가 우리나라, 일본의 유사시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처음으로 선언적 이 입장을 발표한 이 총리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총리의 발언의 여파는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에게 정면 도전을 한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일본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라는 이 조건을 일본의 자위대의 이러한 파견 요건, 그러니까 자위권 발동의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라고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의 사실 외교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그러한 감정골은 더 깊어지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저 정도로 표현을 한 거면 관영 매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관영 매체들에서는 아예 뭐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화통신 산하 계정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외적 위기를 부추긴다면 결국은 존망의 위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또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면 일본 전체가 불구덩이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TV도 SNS를 통해서 다카이치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망언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녀의 머리가 당나귀에게 걷어차인 건 아닐까라고 굉장히 노골적인 비판을 그렇죠.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저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는 입장을 바꿀 것이냐? 사실 과거 전에도 총리 되기 전에도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살짝 물러난 뉘앙스를 풍기긴 하겠지만 과연 이 생각을 접을 것이냐 그건 좀 회의적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제 분명히 예. 밝히긴 했습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서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좀 피하겠다.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해당 발언은 이 종래의 정부 견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취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의 양국의 갈등은 아직까지는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격화되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요시히코 전 총리는요, 이렇게 경솔한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유키오 전 총리 경우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일본에 대한 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군사력 강화를 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서 예. 대만 문제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총리의 입장으로서 명백하게 대만은 독립된 국가라고 인정하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신중론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도 여기에 이제 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그 관세와 안보와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안보 분야를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을 했다는 건데 일각에서는요 수건이 풀렸다는 반응도 나오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조인트 팩트 시트가 좀 늦게 나온 거 아니냐 설명 자료가 그렇게 예. 보이거든요. 위성락 실장의
이후 설명에도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큰 틀에서 일단 뭐 말이 많았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문제가 예. 복잡해졌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은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거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이제 그것은 설명에 나와 있고요. 이 설명에는 명확하게 그런 한국에서 건조한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위성락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건조하는 것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원자력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라늄 농축된 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미국한테 연료를 받기로 했다라고 그것도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복잡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얘기가 된 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그 양자 간에 맺은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리는 이 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또 사용 후 핵 연료도 재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평화적으로만 사용하는 그것만 또 그 안에 원자력 협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의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고 미국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다만 원자력 협정은 개정해서 평화적인, 그러니까 예. 이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랑 별개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우리가 민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앞으로 미국과 좀 더 발전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핵잠을 만드는 장소,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다고 전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필리 조선소에서 계속 만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운 것을 아마도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 필리에서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그 안에 시설이 없습니다. 필리 조선소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을 만드는 데만 3에서 5년이 걸리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각종 법이 통과돼야 되고 예. 필리 조선소를 하나가 갖고 있는데 만약 하나가 거기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미국의 방위산업체로 선정돼야 되는데 이건 미 의회의 법안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예. 아니면 미국이 거기서 만들어서 한국한테 수출한다 하더라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비용이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3배에서 4배, 기간은 아마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라는 것은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설명을 들어보면 그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것을 건조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현재까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 뭐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를 했다. 그렇게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 부분인데 주한 중국 대사가요. 외교 채널로 우리한테 우려를 표명했고 신중히 처신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예. 중국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중국이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고 일본도 원자력 추진 예. 잠수함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근해보다는 좀 더 멀리 나가서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동력만 원자력으로 갖고 가고 그 안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원자력 추진 동력을 갖고 그 안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그걸 이제 SSBN이라고 불리는 완벽한 그런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중국이 한국의 그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비판하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훨씬 더 심각하게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일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수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중일 갈등 내용을 좀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굉장히 갈등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느낌인데 더 예.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 대만 해협 문제를 놓고는 중일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이번에 팩트시트에 보면은 우리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양 정상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는 늘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크진 않은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물론 여기에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라고 우리 이전 정부가 미국과 합의를 했더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는 굉장히 거친 반응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은 없긴 합니다만 대만 해협 문제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 이해로 돼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같이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국의 도움과 같이 협력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만 단순히 이거는 중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중국의 액션이라든가 뭔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이번에 그 팩트시트에도 나와 있는데 동맹 현대화의 결정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물론 여기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주한미군의 변경된 역할은 이전에는 북한의 단일 위협에 대비를 했다면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중국 위협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또 대만 해협에 물론 우리의 지금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 해협에 가기에 적절치는 않습니다. 주일 미군 전력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전력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미국이 그 방향으로 전력 개편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오늘도 이 팩트시트에 보면 2006년의 합의를 존중한다 얘기했는데 그때가 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였거든요. 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은 앞으로 대만 해협에 또 중국의 문제에 주한미군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북구청장이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자랑이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구청장이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 이제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구청장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백댄서로 세워서 함께 무대에 올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6일에 광주 북구에서 한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이죠. 노래자랑 녹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문인 북구구청장도 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문제는 보신 것처럼 그 뒤에 8명의 구청 직원들을 함께 올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8명의 여성 공무원들은 가발과 선글라스를 끼고 굉장히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녹화가 진행된 날을 보면 6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 평일이잖아요. 평일이네요. 업무 시간이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무를 수행해야 될 여성 공무원들이 일할 시간에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구청장이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 이게 공무라기보다는 사적인 업무 아니냐, 그런 것에 동원해도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녹화 당일은 평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됐을까요? 공무상에 출장을 간다라고 해서 저렇게 노래자랑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구청장의 무대 뒤에서 뭔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본인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라든지 구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저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을 공무상의 출장이다라고 해서
상부에서 결재까지 결국에는 상부에 받아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애당초 10명이 무대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노래자랑 측에서 너무 무대가 협소한데 위험하다라고 해서 2명은 제외하고 예. 8명이 춤추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이 무대를 위해서 10명의 공무원이 저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예, 결제한 사람은 저거를 이제 공무라고 본 거. 예,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무로 해서 출장을 가면 출장비 나오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규정에 따르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 그리고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0,000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공무상의 출장으로 보이지 않는 저런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출장비까지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였을 텐데 일단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북구청에서는 아직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과연 뭐 별도의 연습 상황은 없었을까? 저 무대를 위해서 몇 날 며칠 준비를 한 건 아닌가라는 또 의혹도 사실 그럴 제기될 수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어떻게 해명을 했길래 논란이 더 커졌습니까? 네,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지만 예. 출장 신청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예. 자발적인 참여였다라고 해명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장 신청을 냈다고 해도 결국 이를 용인한 건 구청장 본인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서 이 해명에 대해서도 또 비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이제 춤을 추러 나오신 분들이 다 여성이었다는 점도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사실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이 이제 해명을 한 것은 우연일 뿐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뭐 여성 지원자들이 많아서 저렇게 이제 모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 해명이 있습니다. 예. 흥과 박자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여성 간부들이 무대에 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글쎄요. 몇 번을 읽어봐도 이러한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 조금 더 이러한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흥과 박자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여성 간부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일단 백댄서로 참여한 공무원들은 또 이 사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예. 이건 지역 홍보 그리고 구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이 해당 공무원들의 해명대로 공적 업무로 볼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홍보와 구청 이미지 제고에 과연 도움이 됐을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안 않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적 업무로 보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정규 근무지 외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에 전력을 다해야 되고 사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사적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논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서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보면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추는 것이 공무와 연결성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것을 공무상의 출장으로 이해할 사람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는데 공격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문제 삼았는지 영상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좌관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야 증거. 네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어제 윤 전 대통령 직접 영상으로 본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글씨라는 거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헌재 심판에서도 공개가 돼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어제 제기가 됐어. 어떤 점을 공격할 것이냐. 그 지렁이 글씨 같은 거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얘기했다. 이거 제기할 만한 문제라고 보세요, 최수영 평론가? 그렇죠. 왜냐하면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알아볼 수도 없이 쓴 글씨가 어떻게 예. 그게 증거 능력이 되고 또 어쨌든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 가필과 대필을 통해서 4차례나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계엄의 핵심적인 증거. 그다음에 싹 잡아들이라는 것이 체포명단. 실질 그 예. 체포명단이 실질적으로 사실 계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처럼 비춰졌고 예. 그게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저렇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랍의 숫자도 아니고 암호도 아니고 예. 이렇게 쓴 걸 가지고 그게 진정 성립이 되느냐. 예. 법률 용어 같은데 이게 과연 그게 이제 증거로서 이게 과연 입증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의 얘기가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만일 또 지금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보좌관까지 대질심을 한다 그러면은 예. 이걸 증거 능력으로 또 저 증거로 채택 안 하기엔 또 어려움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그 진술의 허술한 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건 분명한 건 보이는데 예. 재판부의 지금 태도라든가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결정적이냐에 따라서는 그렇죠.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지기현 판사가 좀 이렇게 왜 흥분하냐고 오히려 대물어요. 그러니까 진정 성립 자체는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법률 용어여가지고 이거 윤기찬 부위원장께 진정 성립이라는 게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쓰라고 해가지고 썼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은 좀 다른데 예. 형사소송에서 모든 것을 다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렇게 진술이 기재된 거, 사람 뭔가 기재된 거 있잖아요. 예. 소위 메모장이라고 치면 메모가 이게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러면 작성자가 나와서 이거 내가 쓴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홍장원 차장이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작성자가 홍장원 차장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 자, 한번 이게 보면 검찰이 증거로 낸 게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렁이 글씨, 초고죠. 두 번째는 그 초고를 못 알아볼까 봐 홍장원이 보좌관에게 불러줘서 쓰게 해요. 이게 두 예. 번째 메모. 두 번째.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보좌관이 스스로 기억해서 메모를 또 하나 작성해요. 예. 이게 3 버전이에요. 예. 마지막은 거기다가 홍장관이 가필해요. 이거 갖고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원래 우리 형소법상 보면 자필이거나 자필은 홍장관 자필 일단 아니잖아요. 보좌관이 쓴 거 가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단 말이죠. 예. 자필이거나 사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원인실습자가 나와서 이거 내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약간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뭐 억지를 부린다는 게 아니고 증거 능력에 관련된 다툼을 벌이면서 동시에 지렁이 글씨 얘기를 한 것은 증명력까지 탄핵을 한 거죠. 예. 이게 설사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 지렁이처럼 보이는 이 글씨를 보고 어떻게 그걸 옮겨 적느냐. 예. 증명력까지 다툰 거기 때문에 이게 소위 가십거리보다는 형소법상의 어떤 법령에 적용된 예. 그런 그 공판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기현 판사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거 다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어요. 예. 주기현 판사가 화날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걸 찝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곽종근 그다음에 이 홍장원 이 두 사람이 내란 범죄와 관련된 유죄를 확증할 중요한 증거들을 진술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나와가지고 진술자를 해서 공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렁이 글자든 뱀 글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이 메모에 나와 있는 체포 명단이 요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최종본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이게 지렁이잖아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여인형 메모 체포 명단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얘기한 명단, 그러니까 지금 명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3가지 명단이 거의 유사해요. 예. 그렇다면 체포 명단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체포 명단 지시가 어디에서 시작됐겠느냐?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여인영 이런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명징한데 갑자기 나와서 야 지렁이 글씨체인데 내가 저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거로만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3가지나 있다고요. 증거가 명징한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홍장원 진술 증인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저 진술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내란이 유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라고 흔들려고 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올 때마다 매번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되치게 당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저런 거. 예. 그러니까 특검이 뭐 인정한 증거도 마지막 4번째 네. 메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왜 저렇게 저 메모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저 메모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냥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사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먼저 일단 조태영 전 국정원 원장도 구속됐잖아요. 네. 왜? 국정원법 위반으로. 그 내용을 보면 홍장원 차장과 관련돼 가지고 알아야 될 정보를 국회에다 알려주지 않고 또 알려주지 말아야 될 건 또 국민의힘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메모와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신뢰성이 없다고 하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파악 요청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예. 위치 파악했다는 것은 잡으러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청사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진호 수방사령관의 통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증거와 진술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 저 지렁이 글씨 하나 탄핵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윤기찬 아까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 현재 국정원 직원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경 판사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증인 채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글씨는 그 보좌관이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내서 보좌관이 쓴 거예요. 어제 그 홍장원 씨가 불러준 것을 보좌관이 한번 적었다가 왜 다시 그 다음날 또 썼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글씨로 그걸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 글씨에 홍장원 씨가 가필한 거면 그게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진정선임을 물어봐야지. 이거 당신 쓴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지. 예. 왜 홍장원 씨를 불러서 물어보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신빙성을 탄핵한 거죠. 홍장원 씨의 그 진술의 신빙성까지. 예. 근데 문제는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러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불러줬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본인의 직접적인 혐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오랫동안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전화를 한 번 받는데 윤 전 대통령께서 뭐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전화 와서 불러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홍장원 씨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 메모의 내용과 관련된 신빙성은 그렇게 다툴 실익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홍장원 씨가 12월 4일 날 박선원 의원하고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행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홍장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다툼의 하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다른 진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지렁이 글씨를 가지고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 뭐 이런 공격 받았지만 어제도요 계속해서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세 사람 이름 딱 들으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방첩사에서 불러주는 명단하고 제가 예상했던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저런 발언들을 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상관없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가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국헌 문란에 대해서 형법 제91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체포 명단이나 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한 행위를 갖다가 지시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게 된다면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이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지금 예. 저런 식으로 집요하게 들어가는 것 그 같습니다만. 발언이 중요한 거죠. 싹 다 잡아들여라. 그렇죠. 그 그러니까 또 예. 명단이 구체적으로 예. 있는데 그 명단에 의하면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그다음 정당 대표들을 체포하게 했다는 건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그것들을 개의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내란죄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증거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윤석열 씨가 나와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체포 명단이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 명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명단도 확인이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공격한다고 해서 소위 본인들이 체포 명단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예.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발화자, 소위 증인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게 예. 한 말씀만 더 하면 이걸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뭐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맞죠. 왜냐하면 홍장원 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본인한테 전화해서는 싹 잡아들여. 예. 뭐 그다음에 뭐 대공수사권 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자기 간첩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고 윤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거 하나하고 곽종근 씨하고의 또 통화 이 정도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부분은 그 몇 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탄핵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 이제 여인영 그 전 방첩사령관 등이 했던 부분도 그분들이 알아서 탄핵하거나 뭐 특검이 주장하거나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이 다르고 입증 책임을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탄핵하는 방법상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성필 부대 아까 그 지렁이 글씨요. 네. 그 홍장원 선생님 왜 그런 식으로 썼는지는 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예. 뭐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국정원 블랙용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평소에 어떤 그들이 쓰는 나름대로의 필체가 있는 것 같고 또 저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보좌진 생활을 할 때 사실 여기저기서 뭐 명함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뭐 당대표나 뭐 원내대표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짝 메모를 해요. 하도 많은 메모를 명함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지렁이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물어봐요. 그건 사실 어쩔 때는 본인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예. 저런 메모가 홍장원 차장이 직접 작성을 했고 또 저 메모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 저는 예.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게 뭐 핵심적이긴 한데 좀 말에 의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본인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적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쓰면 갈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저런 걸 매번 봐가지고 저 글씨가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대강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 수 없으니까 본인이 거기다 가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 내용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거 사실로 이해를 해야지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저 메모 자체도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직접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나온 내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때 경호원들의 경호처에게 뭐 총기 드러내라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총기가 문제가 아니고 관저에 미사일이 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 위협 사격을 지시했다라고 전 경호처 부장이 증언을 했거든요. 관저에 미사일이 있을 겁니다. 대공포가 있죠.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관저 그쪽에는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겼지만 관저 그쪽에는 대공포하고 지대공 미사일이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글쎄요. 저는 뭐 경호부장이 했기 때문에 없던 말을 만드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통해서 무력 시위, 무력도 과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고 그다음에 체포를 저지하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자꾸 그걸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호처 이제 간부들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이제 변하고 하니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흥분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그냥 그 뭐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건 또 정확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섞여서 격앙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지시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혼잣말처럼 아니 그럼 뭐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한 것과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사일이라도 쏴라라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 경호처 차장 김성호 차장 불러서 다시 또 대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이런 재판 이런 부분들이 수사 이런 부분들이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본인들의 기억에 좀 그 기억에 그 말하자면 의존하는 조금 불안정한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정말 윤 전 대통령의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런 지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점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1월 3일쯤에 점심 식사를 해서 이 부장이나 경호부장이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본인의 휴대전화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것 같아요. 대통령 말이니까. 그거를 특검에서 찍어가지고 법정화면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후에 했다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사실 메모 안 하겠습니까? 뭐 듣는 귀는 따로 있고 쓰는 손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거와 이제 좀 비슷한 것들이 총기 사용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도 총을 쓸 수 없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쓸 수 없나라고 물어봤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자들 지시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체포된 다음에도 김건희 씨가 가족 경호부한테 가가지고 총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 보좌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었던 경호처 직원의 어떤 메모가 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 안에요. 내용이 조금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7월, 그러니까 계엄이 12월에 있었죠. 7월에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미국 뭐 순방을 갔나 봐요. 하와이. 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미 참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빨갱이라고 표현하고 민주당 인사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군사적 동원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키운 사람 아닌가요? 한동훈이? 근데 어떻게 빨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저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로 몰았다라는 건데 빨갱이로 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7월 달부터 저희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잡아들여서 어떤 과거에 자기를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게 10월이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뭐 쏴죽여야 된다. 그게 10월 1일이니까 석 달 전이에요. 3개월 전부터 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내란을 벌인다면 한동훈 등 정치인들을 끄지고 와서 본인이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들은 의미 맥락이 계속 연결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2024년 7월 이전부터도 계엄 또는 거기에 준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기획이 있지 않고서는 아니, 사람이 그런 정도의 계획이 있지 않고서야 저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자기 입에서 미사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건 총 미사일 이건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언젠가 내가 내란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특검이나 노상원 수첩 얘기에 의하면 또 2023년 10월 달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수첩에 의하면 소위 그 군 인사가 10월 달에 벌어지는데 육군 참모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핵심 라인들의 인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계속 앞으로 소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 중에 국민의힘 인물군 중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배신한 인물, 주요한 타겟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다시 볼 테니까 실수님 7월이면 그때 어떤 상황? 저 때도 이미 감정이 저렇게 안 좋았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월 23일 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7월 23일. 그게 7월 23일이에요. 제가 날짜를 찾아봤더니 7월 23일 날 선출해서 24일부터 당대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 어간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캠페인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잖아요. 김 여사에 대해서 이제 제2부속실도 설치해야 되고 일정 부분 이제 관리 대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사과를 하고 조사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용산과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그때 얘기들이 용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하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 증폭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월 23일 날 이제 그 제가 보기 7월이라는 게 선출되기 직전인지 선출되기 직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7월 10일이래요. 아 그러면 제 직전일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세론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니까 이걸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니 이제 선출되는 거야 뭐 당원들 투표로 선출되는 거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이런 상태로 이런 뭐 말하자면 빨갱이라는 표현까지 할 격한 상황을 표현을 할 정도의 당 대표가 내 그 국민의힘에 우리 당을 이끌어 이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을 쏴서라도 아니면 뭐 다른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동훈을 제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이제 주변에 한 것 같아요. 7월 이게 7월 10일이면은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거의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그 파다할 때였고 그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둔 대통령의 하와이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민주당도 당연히 비난을 하면서 군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당시 합참 차장이 있었나 봅니다. 쓰리스타 중장이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나는 전역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의 군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장관이 막아야 된다. 당시 장관이 신원식 장관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역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강호필 당시 차장입니다. 이게 강성필 부대. 전역하고 싶다. 적어도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로 계엄이 일어난다고 하면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군 생활이 정말 비참하게 끝날 것을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23년 11월 군 장성 인사 이전부터 계엄을 대비해서 군 장성을 승진을 시키는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때 곽종군, 이진우, 여인영이 3명이 동시에 승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육사 47기고 나머지 2명은 48기예요. 근데 이례적으로 곽종근 사령관은 사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선배인데 후배들하고 같이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것이고 강호필 차장 같은 경우도 이런 군의 인사에 대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이고 또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분이 뭐 유튜브하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계엄을 할 정도의 동의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은 이런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발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질 차원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김용현 경호처 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이 장관이 경질되고 안보실장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권이라든가 일을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장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호필 차장의 진술이나 내용들이 이게 한 개로 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기찬 왜 그 추경호 의원의 체포안에 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기 저 자리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없잖아요. 근데 저걸 마치 저렇게 저 당시에 누가 저를 보면 저걸 뭐 영장 범죄 사실 모두 사실에 기재를 하게 되면 남들이 보면 그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뭔가 같은 연관이 있나 보다라고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 강호필 저분도 실제 그 이후에 지산작전 사령관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인은 여태까지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때 저걸 느꼈다 그러면 뭔가 알았던 거잖아요. 거짓말했다거나. 근데 여태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다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처음 이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검의 주장일 뿐이고 특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 부분은 사실로 확정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왜냐하면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누군가 얘기를 했겠지만
그 누군가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예. 또 할 때 분위기가 웃으면서 했는지 아니면 내가 뭐 짜증 난다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다 아는 거고 그 사이가 안 좋은 것을 푸는 방법으로 저렇게까지 계획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저렇게까지 계획했다 그러면 강호필 씨의 저 주장대로라면 아직까지 본인은 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엄 당일까지 군에 있어요. 저 사람은. 지상 작전 사령관까지 합니다. 예. 그다음에 노상원 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고 해서 한 번은 특검 수사 발표가 된 적도 있어요. 예.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뭔가 영장 범죄 사실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런 것까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저 부분을 갖다 붙인 게 이상하고 만약에 저런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범죄 사실 갖다 붙였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노상원 씨 있잖아요. 햄버거 보상. 예. 이분의 수첩이 최근에 특검에서 암호를 해도 그랬잖아요. 메모에 대해서. 근데 보면 여기에 강호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 먼저 승진시키고 강호필은 뭐 추후. 그래서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지작사령관까지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도 처음에는 예. 이 계엄에 대해서 사실 반대 입장을 표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같이 공모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계엄을 몰랐다, 계엄할 징조가 없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우리 강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처음엔 반대했다 나중에 동조했다 그러면 그 흐름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 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특검에 저런 뭔가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는 주장들은 예. 그야말로 특검의 주장일 뿐이다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한동훈 빨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이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였어요. 예. 두 사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월달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만약 인지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겠습니다. 2024년도 7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 수사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이걸 주장을 했던 측면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2024년 12월 12일 날 김건희 씨가 친윤 유튜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맥락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이걸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된다면 예. 이 명단 같은 경우 따지고 보면 이거 김건희 씨 작품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수사나 영장 청구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은 저희가 뭐 추측이야 할 수 있죠. 예. 야 이거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끼리 그냥 주고받는 얘기는 가능해도 예. 수사기관이 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해달라는 범죄 사실을 구성할 때 그렇게 증거나 이런 거 없이 하면 안 이게 되죠. 체포동의안 처리가 27일이죠. 네.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체포동의안 처리를 가결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오히려 네. 가결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부결된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부결될 일도 없지만 민주당이 막 갑자기 부결을 시켜요. 그러면 그 오로지 정치적인 책임 내지 후폭풍은 국민의힘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마치 구속을 할 만한 이런 행위에 가담한 건데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후과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결시켜서 예.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 네. 첨언하면은 지금 특검이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청구했던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파이팅을 외쳤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야당의 예산을 통제하고 뭐 줄탄핵이 된 것이라는 대통령 말에 동조했다. 그게 전부 이제 특검의 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만 가지고 그게 정말 인신구속을 할 정도로 그게 위중한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실하다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윤기찬 부위원장 말대로 예. 정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심사를 제대로 받아보는 거예요. 통과되고 기각되는 그렇죠. 시나리오? 저는 예.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명분도 생기는 거고 예.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비로소 이 특검의 무도가 그러니까 특검이 좀 과했던 이런 구속 주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국회에서 당연히 저도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특검이 부실했던 이 영장 청구를 법원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듣고 다른 내용 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특검의 부실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하기에는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날
12월 3일 날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행동 말씀드리고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왔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본관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했다는 또 새로운 사실도 발견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12월 4일 날 또 당정대가 회의를 합니다. 어디서 총리 공간에서. 그래서 1시간 30분 하는데 이 자리에 거의 박성재, 정진석, 김주현, 신원식, 홍철호 대통령실 나오고 한덕수 총리 나오고 당에서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사실 어느 정도 그 영장에 대해서 추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지점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실 지금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은 저는 상수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왜?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황교안 전 총리 기각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법의 영단 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러한 의문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7월까지 왔죠. 그 군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증언이. 사실 이게 따져보면은 3월 말에서 4월 만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영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김용현 그 경호처장에게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러니까 지금 되짚어보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비상대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곽종곤 전 사령관이 증언했어요. 지금 7월에 군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증언이 하나 나왔고 저 얘기는 이미 3월 말에서 4월에 비상한 조치를 언급을 했다는 거면 일회성 계엄이었다,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주장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뭐 말장난 같은 거죠. 네. 뭐 계몽령이라고 얘기해서 계몽령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 저는 그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앞으로 가면요. 2022년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관저에서 만찬을 할 때 김종혁 그 당시 최고위원 얘기에 의하면 비상대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022년도 12월 달부터 윤석열 씨 머릿속에서는 비상대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게 2023년 10월 군인사, 지금 나오고 있는 2024년 4월 달, 2024년 7월 달 하와이에서 저런 얘기를 했었고 10월 달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년에서 2년 이상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왔었고 그것을 위한 배치들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통해서 자기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싣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군을 이동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신원식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국방부 장관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강호필 같은 사람한테 다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군을 계속 동원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렇다면 그건 일회성 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어떤 특검의 내용이든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윤석열 씨가 얼마만큼 내란을 위해서 빌드업을 오랫동안 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 7월에 김용현에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신원식 장 대통령 잘 모셔라는 취지로. 그리고 나서 8월에 인사가 납니다. 안보실장으로 신원식 장관이 가고 그 자리를 김용현 차장이 들어와요. 이거는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권한이라는 건 장관이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은 실제로 계엄에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도 신원식 전 그 실장이 장관 시절에 좀 입 바른 소리,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제 그런 얘기들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 조치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근데 김용현 그 장관을 처장을 장관으로 이동시킨 거는 뭐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장관 국방장관이 주무부서장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서
그립감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얘기로 비춰질 수 있는데 다만 신원식 전 장관은 실장에 보임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만일 그게 기분 나빴거나 했었으면 바로 내치거나 이제 야인으로 보냈을 텐데 대통령실로 안보실장을 시켰다는 건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 총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계엄을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반드시 내가 D-Day를 뭐 12월 초에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보다는 이런 식의 야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언젠가 한번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트리거가 된 게 저는 이제 결국 예산안을 전체 삭감하고 뭐 특활비 전체 삭감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촉발된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정말 계엄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러면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신원식 그 전 장관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야인으로 뺐을 텐데 안보실장 정보를 다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입 간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이건 치밀하게 생각해서 D-Day를 정해놓고 했다기보다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었는데 예산 국회 상황에서 이게 촉발됐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부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뭐 치밀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고 오히려 안보실장으로 만약에 이 사람을 민간인으로 내보내게 되면 신원식 그 본인이 이런 얘기들 들은 거 주변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위험해요? 오히려 안보실장으로 제 옆에다가 묶어두게 되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현 경호처장은 오히려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란을 일으킬 군대를 조직하는 일을 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본인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갖다가 밖으로 내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 옆에 두고 정보를 소외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여기 묶어두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그 일을 할 사람들 모아놓고 그 폭탄 좀 돌리면서 얘기했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 도원결의 한 거야?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원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 충분한 준비가 됐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충분한 준비가 안 되는데 모여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라면 제가 볼 때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일 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일 자체는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벌어진 일들을 누가 막았느냐? 거기에 있었던 우리의 아주 건강한 군인들이 뭐 서강대교를 넘어가지 마라라거나 아니면 헬기가 뜨는 것 갖다 막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막은 거지 원래대로라면 준비가 매우 잘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저렇게 선별적으로 날짜별로 있었던 일만 선별적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저때 뭐가 있었냐면 실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블랙요원 또 정보를 유출을 해요. 그 사태 때문에 정보사령부에서. 그래서 경질을 하려고 그래요.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 당시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 원인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넣게 되면 그때 이미 계엄과 관련된 없는 인사 흐름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계획된 계엄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그렇게 치밀하게 1, 2년 정도 계획했으면 계엄 선포 이후에 각자 움직일 임무가 다 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탄핵 과정이나 이런 데 통해서 보면 아니 경찰청장도 정확한 임무를 안가에 가서 그때 뭐 몇 개 부여받고 와서 전화로 부여받고 그다음에 특전사령관도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그때 하라고 했다는 거고 원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가지고 따다닥. 근데 그게 사전 부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계엄을 계획했다 그러죠? 저는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야당이 전액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하지? 비상대권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고민은 왈가왈부하고 참모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계엄이 무르익거나 계획으로 실행이 되거나 정착되거나 이랬던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 얘기 듣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이제 왜 이게 계획적이고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꾸 노상원 씨 수첩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역행사 대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행사라는 게 뭐냐? 일종의 자기들의 계엄 계획이 실패로 하고 혹시라도 반군이 생겼을 때는 민주당 쪽에 9사단, 34단 이런 사람들을 출동시킬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보면 어디가 무너지면 그 인근 사단이 빨리 출동해라 해서 이런 예비적인 사단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깊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용현, 여인영 이런 사람들로
충암고의 어떤 그 동문 관계로서 끈끈하게 맺어진 사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맡아놓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가까운 군 장성이나 인사들을 평소에 조금 러프하게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김건희 여사 재판도 있었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아예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잠적을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은 했다고 해요. 요거 유기천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유경옥 전 행정관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이제 사실 유경옥 전 행정관은 어쨌든 통일교로부터 흘러나온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백 또는 교환된 것, 이것이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로 칭해지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유경옥 행정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 이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샤넬백 관련돼서 샤넬백을 또 교환한 신발 등이 전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는 이거는 전달이 아직 안 됐다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라프 6,2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관련된 증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된 거죠. 그런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안 나오는 이유는 김건희 씨 측 또는 김건희 씨 측 변호인 측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그 이유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받은 여러 가지 뇌물들과 관련해서 유경옥 씨가 가장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지금 나온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샤넬백부터 시작해 목걸이, 그다음에 그림, 다양한 뇌물들이 오가 금고비까지. 그렇다면 그 저간의 상황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유경옥 전 행정관일 수밖에 없는 건데 또 하나 유경옥 전 행정관이 관저에서 나올 때 컨테이너 2개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윤석열, 김건희 씨의 그 짐 같은 거겠죠. 그 중에 한 짐 자체를 유경옥 씨가 가져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가.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물이 듣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2개 중에 하나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중요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 유경옥 씨가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진술을 하게 되면 김건희 씨가 받은 뇌물 문제가 그냥 몇 가지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이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태도를 좀 바꿨잖아요, 지금. 옛날에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태도에서 지금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특검이 전선백 씨랑 유경옥 씨를 부르는 이유 중에 내용이 뭐냐면 둘이 입을 맞춘 것 같다. 그래서 입을 맞췄는데 직접 불러봐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건진법사라고 전성배 씨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경옥 씨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 이걸 막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유경옥 씨는 어쨌든 본인도 이게 이제 중간에 전달자의 한 과정에 서 있기 때문에 처벌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증언 거부하면 사실은 끝날 일을 일부러 저렇게 안 나올 가능성은 저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그 사연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종국 그 행정관 전 행정관이 말씀하듯이 김건희 여사 측에도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실익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서 증언 거부하면 그만일 걸.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무작 계속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심지어는 구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치도 할 수 있어요. 10일 이내 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또는 이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면 샤넬 가방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정리가 됐잖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만 지금 본인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에 관련돼서는 아직 이게 정확히 정리가 안 됐어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안 받았다라고 전성배 씨도 또 딸리 얘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나가는 것이 본인은 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 여사 관련해서요. 전승 공예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관저로 빌려갔다는 건데 이게 무려 63점이나 된다고 하는데 먼저 민주당의 김기홍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관이고요. 저는 문체위원장으로서 처참함을 느껴요. 23년 1월, 2월, 3월 계속 연달아서 고궁을 갑니다. 8번이나 사적 유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예품을 수십 점을 가져갔어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술잔을 깨가지고 300만 원을 또 물어낸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대통령실에 갔으면 술잔을 뭐 대통령실에서 술 먹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관저 같은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사퇴했죠.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 차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노민석 차장 후임의 구자연 서울고검장. 그러면 이게 강소필 부대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행 체제로 그냥 일단은 가는 겁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검찰청 아마 내년 10월이면 폐지될 건데 사실 그 전에 뭐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는 것이 또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인사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예. 어쨌든 제대로 된 검찰총장을 세워서 그 안이라도 사실 제대로 된 조직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예. 또 임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하게 됩니다. 이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빌려간 겁니다. 전승 공예품을 3월에 32점, 6월에 7점, 또 24년 3월에 24점을 빌려서 관저로 일단 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아니고 관저로 갔다는 건 최소한 이게 한남동 그 관저 그렇죠. 거기로 간 거죠. 왜 그렇죠. 저도 그래서 보면은 네. 매우 또 다양하고 그다음에 예.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사실 63점 정도가 되면 63점이면 전시해놓을 맞죠. 공간도 사실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뭐 그냥 다닥다닥 붙여놓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관심을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의 그 대표를 지냈으니까 실질적으로 문화 컨텐츠라든가 이런 전승 공예품에 관심이 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이걸 다 가져가서 63점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배열했는지 그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그 관심 있는 거라고 해서 일단 가져다 놓고 그냥 또 뭐 포장을 뜯은 것도 있고 그냥 케이스가 있는 거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도 의문이 드는 거는 관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렇게 63점을 다 전시하기가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을 텐데 예. 이걸 이렇게 많이 가져갔더니 이거 진짜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관저로 가져가서 이거를 여기 목적에 보면은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뭐 실제로 사용한 것이냐. 뭐 깨뜨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 씨 정치 세계를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것, 나라 것도 내 것.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근데 지금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 발언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설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계단으로 오르더니 털썩 앉았다. 어제 앉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본인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제가 가져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면 뭐 전시하는 목적이다. 이런 뒤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을 붙이는 거지. 아니 여러 가지 그 2023년도 3월부터의 행각을 보면 예. 뭐 종묘에도 들어가고 남들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부부가 모두 다 나가라고 그러고 10분 동안 거기 들어가고 이런 행동들 자체들은 국민들이 납득 불가능한 그리고 또 본인이 거의 왕처럼 여왕처럼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저걸로 통해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2023년 3월달부터 진짜 이 내란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부분은 저희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랬는지. 왜 저희가 저것 김건희 때문에. 여사한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저거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저걸 왜 가져갔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김건희 씨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이었으면 대통령실로 가는 게 일단은 맞아 보이고 관저로 가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변상을 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사용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제가 뭐 언론 보도 보기로는 뭐 술잔 같은 게 하나 깨졌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300만 원을 병상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누가 무엇을 하다 깼는지도 사실 중요해요. 이게 공적으로 이거 사용을 하다가 깨졌다고 하면은 이 국가 예산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변상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야말로 김건희 씨가 본인의 그냥 왕실놀이 하다가 그러다 깬 거라고 하면 예. 사실 이것은
본인 돈으로 내야 되는 거지 국민 혈세로 낼 일도 아닌 것이고 이게 이제 전시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하면 이러한 김건희 씨의 어떤 기행적인 행동 때문에 애목은 그냥 직업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는 사무소를 위조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전시할 것도 아닌데 전시 용도로 빌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아니 본인이 이런 것들을 갖고 싶으면 어차피 이거 진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그냥 공예가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러게요. 자기 돈 주고 예. 사서 쓰지. 이걸 왜 국가의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빌려가가지고 훼손하고 또 썼는지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주치람이라든가 뭐 삼장 놀이개 이런 것들의 공예품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빌려 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닐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 싶어요. 근데 AI가 하니까 좀 뭔가 낯설어요. 근데 검찰 항소폭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대통령 보시기엔 어떤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현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최소영 평론가님 앞서 그 저희가 준비해 온 회견문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 이건 준비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지금 뭐 야권이 지금 사실 뭐 의석수는 107석밖에 안 되고 뭘 해도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지금 구조다 보니까 그나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뭔가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해서 그다음에 여권의 그런 무도한 공세에 야당이 좀 일치된 대우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늘 언제나 박 전 대통령께서는 야권의 지도자들이 대구에 왔을 때는 한 마음으로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대우를 했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보수의 원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진영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보수의 원로로서 어찌됐건 보수 전체를 지금 좀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오늘의 성격상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돌이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야 없이 전부 계승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최근에 좀 유연하게 좀 뭐랄까 좀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극우 행보를 하느냐지만 또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중도 행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당분간 단일대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보수의 원로로서 저는 뭐 아주 굉장히 큰 덕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부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메시지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층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측면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뭐 108주년 탄생 108돌이긴 합니다만 최근 상황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보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예를 들면 한 마음으로 뭉치자 이게 어떤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전 이런 발언 자체가 소위 본인이 얘기했던 한 마음으로 뭉치자라고 하는 전체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보수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 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또는 전체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발언이라기보다는 계속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마음, 누구의 한마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들으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포함한 중도층 상당수까지 포함하죠. 중도층 상당수? 왜냐하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산업화의 기반 위에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민주화가 지금 반민주화되고 있다라고 그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뭉쳐서 왜냐하면 이재명 전 대통령께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현재 권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상권 분립을 그 모토로 있는 헌법의 각 질서를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온갖 입법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내심이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요? 보면. 예,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재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게 되면 예. 사실 국내심을 필두로 하는 보수층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떼어내고 지우라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예. 떼어내고 지울 수 없게끔 민주당이 계속 언급을 하고 특검이 계속 발표를 해요. 결국 다른 이슈로 이게 전환돼야 되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다른 사람 외곽에 있는 또는 이전에 성과가 있었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현 정부의 어떤 행태를 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한 분이죠.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요즘 뭐 거침없는 행보,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건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최수영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제는 히틀러라는 발언까지 나왔고 탄핵 나온 지 좀 됐었고 네. 아예 대통령이란 직함 빼기도 네. 하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지지자들 말고도 소구력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뭐 소구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건 장 대표가 지금 현실적으로 메시지 정치밖에 할 수 없다. 네이밍 정치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107석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법안 예, 통과 예. 하나 못하고 특검합니까? 국정조사합니까?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야당일 때와 지금 장도혁 체제의 야당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다면 대표의 입, 가장 빅 스피커라는 대표의 입을 통해서 결국 여론전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환기시키고 예. 그것을 정치권으로 다시 인입해내려는 이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뉴스의 주목도가 높고 또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좁쌀에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에 한 번 구르는 게 낫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 점을 착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이 중도 소구력이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어떤 정체성, 주목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메시지와 네이밍 정치로 저는 전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기찬 부위원님, 그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장 대표 출범한 지 꽤 됐어요. 지도부 출범한 지. 그 당내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뭐 좀 약간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어떤 쓰는 단어 수위를 높이는 부분은 민주당의 전행이 더 강하다는 측면에 대한 대응이에요. 네. 왜냐하면 물은 끓고 있고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론 저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 현 진단이 이런 용어로 대변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황교안이다라고 한 부분은 실제 황교안 대표가 뭐 그 자유와 혁신인가요? 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권 탄압을 위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탄압을 위한 특검의 이런 그 칼날 앞에서 모두 대항하자, 뭉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단어로 펼친 거거든요. 물론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 뭐 부정 선거론을 옹호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다. 이전에 2017년도에 있었던 탄핵 이후에 2020년까지 보수 그 어떤 정치 세력이 계속 분할돼 있다가 2020년 4월달에 뭉쳐서 비로소 미래통합당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를 땡겨자. 이전에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마 숨어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수필 부대표는 지금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자 히틀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사실 이제 전당대회에서 예상치 못하게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아, 이 사람 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구나. 정치적인 센스가 있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놀라웠어요. 근데 대표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아직 대표가 되기에는 자질과 또 어떤 멘탈이 약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요즘은요. 이 정치를 성과로 하는 것이지 이념 정치로 하면은 이게 소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정치라는 것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럴 심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최근에도 이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당내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니 저 추경호 원내대표 이럴 때 같이 싸워줘야지 무슨 뜬금없이 광주를 가냐. 광주 가서 얻은 게 뭐가냐. 욕만 얻어먹고 왔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결집시키고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해버리면 중도층에서 누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오늘 뭐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뭐 트럼프 그 대통령이 뭐 9천억 불을 요구했네, 뭐 핵잠수함이 어쨌는데 그거 다 제대로 성과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책적인 성과로 견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구호로 하려고 하는데 요즘 같은 현대 정치에서는 이념 정치가 어렵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